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 늦게 이렇게 저희 강의를 찾아주시고, 네, 날씨도 좋은데 많이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도 네, 인사드립니다. 분들께도 2020년 2월에 나온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는 미네소타 주립대학 모회대 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홍창성 교수님과 같이 쓴 책입니다.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주제는 불교와 불교 철학 그리고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철학을 아우르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시도였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깨달음, 패러다임의 교체로 이제 잡았는데요. 선문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갑자기, 그다음에 뭐 시간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갑자기 호련하게 깨우치는 게 깨달음이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점호를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는 이 돈점의 논쟁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신수와 예능의 시를 비교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수와 예능 선종의 제5대 조사인 홍인 스님이 자기의 법맥을 있게 하려고 공개 경연을 붙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학생 스님들이 학생님들이 이해하는 깨달음을 다 적어가지고 벽에다 붙이시오. 그럼 그 중에 뽑아서 나의 법맥을 있게 하리다. 그래서 신수 스님은 그 당시 홍인 스님의 수제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신수 스님이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수 스님의 시인데요. 몸은 지혜의 나무, 마음은 깨끗한 거울,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자. 이거를 본 이제 다른 스님들이 역시 신수 스님은 홍인 스님의 법맥을 잇는 법손일 거야. 이렇게 잘 이해를 했으니. 근데 여기서 갑자기 호련히 해능 스님이 나타납니다. 해능 스님은 남쪽에서 오신 나무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인데 홍인 스님의 문화에 들어온 지 한 8개월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스님이 읽어주는 신수 스님의 시를 듣고 그거에 대응해서 해능 스님은 시를 졌습니다. 지혜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마음 또한 거울이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랴. 그러니까 신수 스님은 마음을 갈고 닦고 번뇌를 없애서 깨달음을 얻자 하는 점진적인 상황을 깨달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해능 스님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티끌 낄 데가 어디 있으냐, 어디에 먼지가 끼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 알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 공, 무상을 알면은 우리는 어디에 머무를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고정된 물체도 없고 모두 다 공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번뇌가 낄 마음이라는 데도 없고 그다음에 번뇌를 닦아낼 마음 자리도 없다라고 이제 해능 스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두 아시겠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해능 스님의 이 도노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한테 육조 이제 조사 자리를 주고 육조 해능이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육조 단경에 다 나와 있죠. 근데 1991년에 미국에서 출판한 책인데 제목으로는 한국 제목으로는 중국 사상에 있어서 깨달음의 돈점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돈점 싸움이었는데 거기에 폴 드네브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마음의 거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논문에서 얘기를 하길 신수 스님의 시가 신수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했다고 쓴 이 시가 겉으로 보기에 아니면은 알고 나니까 이 힌두교의 경전인 우파니샤드의 어느 비유와 비슷하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먼지로 얼룩졌던 거울이 깨끗해진 후 밝게 빛나듯이 몸의 소유자는 아트만의 실체를 본 후 목표를 달성하여 슬픔을 극복하고 브라이만과 하나인 자가 된다. 거울이라는 이 비유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거울에 낀 때를 번뇌를 벗기면은 아트만이라는 자아, 불멸의 자아가 드러나서 이 자아와 그 다음에 브라만과 함께 되는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이제 우파니샤드 힌두교의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 드네브는 그 책에서 심수 스님의 이 부다의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쓰신 이 시가 사실은 읽혀지기는 브라만 힌두교의 경전에서 나온 것 같이 비슷하게 읽혀진다. 따라서 심수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해서 깨달은 시인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혜능 스님이 이렇게 시를 쓴 후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 홍인 스님의 법계를 이어받아 6조 조사가 된 후 도노라는 이제 깨달음은 도노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화됐는데요. 여기서 도노는 갑자기, 그다음에 갑자기 깨달는다라는 이제 얘기고, 갑자기, 그러니까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고 어떤 시간적인 한꺼번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이해가 되고, 아니면은 뭐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번쩍하고 섬광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서 한꺼번에 변형이 되는 이런 것도 도노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도노에 대한 이 돈자에 대한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도 이걸 어떻게 알기 쉽게 아니면은 아구가 맞게 해석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서의 갑자기라면은 삼불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서는 깨달음이라면은 경전도 많이 읽고 실천도 하고 참선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해야지 얻어지는 게 깨달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것이 시간상의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럼 시간상의 갑자기가 아니고 순간적인 게 아니고 그럼 다른 의미는 또 무엇일까 했을 때 질적으로 변하고, 근데 질적으로 변한다는 게 참 애매한 말이죠. 어떻게 이제 어떤 질을 원하냐, 그 전에 있던 질에서 어떤 질로 변하는지 잘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그다음에 통찰이 도약하다. 뭐 도약한다는 말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그런 얘기지만은 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지점 뭘로 이 도약의 이제 이 성격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도노라는 이 선종에서 받아들이는 깨달음이 도노라는 하는데, 이 도노에 대한 그 우리가 알기 쉽고 그 다음에 말이 되는 순간적인 깨달음에 대한 거는 참 지금 어떤 한 개념으로 축약되기가 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오늘 주장은 도노란 순간적인 뭐 시간상의 변형 이런 게 아니고 패러다임의 교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패러다임 교체는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1962년 토마스 쿤이 생명 과학의 혁명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과학의 혁명 안에 얘기를 하는 패러다임의 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패러다임, 우리의 세계관과 모든 과학적인 이론과 그 과학적 이론에 바탕되는 방법론과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의 그 우리의 관점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러한 거를 패러다임의 교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체는 점진적인 과정도 아니고 이 전에 있는 천동설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아니면 자연적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아니고, 이거는 갑자기 비약적으로 급변하게 바꿔야 되는 이런 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도노란 패러다임, 그러한 패러다임처럼 과학혁명에서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교체라고 지금 이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럼 패러다임 교체에서 토마스 쿤이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패러다임 교체는 정상과학이라는 지금 정상과학, 그러니까 아니면은 기원전 4세기부터 2세기까지, 그다음에 16세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천동설에 대한 패러다임, 그게 정상과학이야. 그 당시에는 정상과학. 그런데 자꾸만 경험적인 관찰들이 거기에 맞지 않는 변칙적인 예들이 나와요. 변칙적인 예들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밀듯이 나오면은 정상과학에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죠. 왜냐하면 변칙적인 예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과학은 단지 예들로 가지고 정상과학을 확인하려는 거였지, 아니면 그 안에 정상과학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정상과학에 있는 세계관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상과학을 확인하는 작업, 천동설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지, 변칙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니면 설명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칙적인 예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정상과학의 이론이 이 변칙적인 예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과학혁명에서 얘기하듯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진다. 그러니까 정상과학에 있던 옛날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과학을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 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도 아니고 갑자기 변하는 거죠. 네,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게 천동설인데,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체를 보는 그 생각을 기반으로 기원 후 2세기 톨레미가 지구는 고정돼 있고 천체가 움직인다는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일 위에 지구는 고정돼 있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지구의 달이 그 다음에 공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성, 그 다음에 목성, 태양, 이래서 이제 쭉 나가는 거죠. 그것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공존하고 있다. 천상에는 신들이 살기 때문에 신들의 입김과 섭리로 완벽한 동심원을 그리고, 그리고 신의 섭리와 신의 은총이 담긴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그 중에서도 인간은 최고 고등한 생명체다. 따라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행성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2000년, 길면 2000년, 아니면 빠르면 한 1400년 동안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믿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그동안 이제 천체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지구는 고정돼 있고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돈다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관찰의 이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관찰의 이해로 이 천동설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맞다. 천동설 이렇게 맞지 않냐. 얘들이 이렇게 많지 않냐. 이렇게요. 그런데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케플러, 갈릴레오, 또 갈릴레오는 망원경까지 객관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망원경을 사용해 가지고 천체를 관측합니다. 근데 알고 있던 그 천동설을 기반으로 하고 관측을 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점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용기가 없고, 그다음에 몇몇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코페르니쿠스도 아닌 것 같고, 케플러는 완벽한 동심원이 아니고, 그 완벽한 원이 공존하는 그 궤도가, 행성이 공존하는 궤도가 완벽한
왜냐하면 이제 신이 창조했으니까 완벽한 원이 아니고 찌그러진 원, 타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불완전한 게 생겼네. 지금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천체를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천동설을 바탕으로 한 이제 예측이었죠. 그러니까 지구는 고정돼 있고 태양은 지구를 도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태양 바로 그러니까 태양보다 지구에 더 가까이 있는 금성이 줄사에 있는데, 금성이 공전하는데 태양이 저렇게 저 위치로 있다면요. 그러니까 태양이 금성의 바깥에 있고 금성이 지구에 더 가깝고 태양보다 더 가깝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언제나 초승달만, 저 노랗게 이렇게 조금씩 가 있는 그 초승달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치는데 그 앞에 물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관측을 해봤더니 그렇게 관측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완전히 둥그런 완벽한 금성이 보이고 어떨 때는 반쪽의 금성이 보이고,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관찰이 됐는데 해석이 이제 문제가 남은 거죠. 그러면은 태양을 가운데 넣을 수밖에 없다. 금성이 공존하는 주 가운데. 그럼 지구가 그럼 가운데 있는다는 거는 천체의 중심이 지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태양이 중심이라는 거. 이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지금 관찰의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톨레미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지금 강력한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뉴턴 17세기 1687년 아이작 뉴턴이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쓰면서 천체에 있을 법했던 신들을 수학적 명제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신을 다 죽였습니다. 천체에 있는 신을. 이러면서 패러다임이 쉬프트 됩니다. 패러다임이 교체됩니다. 천동설 패러다임 세계관이 지동설로 무자비하게 급변하게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패러다임의 교체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패러다임의 교체에서 이 행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뀝니다. 그 전에 옛날에 천동설의 패러다임이 있을 때는 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다. 근데 패러다임이 교체된 다음에 지동설 같은 동음어인데 행성은 이제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 그래서 말은 똑같은데요. 말은 똑같은데 뜻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패러다임 교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뜻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뜻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속으로는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뜻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잠깐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단어들에도 천동설에 있던 단어들은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뜻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 전공이 아니었던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잠시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제 전공인 생명과학에서 패러다임 교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출판한 종의 기원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기원전 4세기부터 1859년까지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인간 생명체에는 본질, 불변하는 본질이 있어가지고 그 본질로 모든 종들이 결정되고, 본질이 있기 때문에, 불변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종이 결정되고, 그 종은 다른 종들과 구별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명체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도토리가 잣나무로 성장할 목적이 있다. 망아지가 말로 성장할 목적이
망하지 않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애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을 보니까 망아지는 거의 언제나 말로 성장하고 도토리는 거의 언제나 잣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목적이 이제 조금 변해가지고 이런 목적 또한 신이 힘을 불어넣어서 생긴 거다 이렇게도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해가지고 본질 생명체에는 본질이 있어가지고 등급이 생명 분계에는 등급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은 하등 동물은 밑에 깔려 있고 뭐 점점 올라가서 그다음에 최고의 등급은 가장 고등하고 복잡하고 발달된 인간이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각각의 그 종들 안에서도 언제나 향상하려는 목적이 있는 어떤 목적인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찰스 다윈은 종에는 본질 같은 건 없다. 그 전까지는 본질이 있어가지고 종은 불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2,500년 정도, 2,000년이 훨씬 넘는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같은 종인데도 부리의 모양이 바뀌어요. 점점 변형이 돼요. 종도 변하네. 종이 변한다는 거는 종 안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는 불변한다는 그런 게 없다는 뜻이죠. 만약에 불변한다는 게 있다면은 변형은 없을 겁니다. 근데 종이 변한다는 사실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 애리스토텔레스와 목적론, 본질주의에 기반했던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이게 너무 혁명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생각했던 이론이 진화론이 너무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감히 발표를 못하고 계속 이제 끙끙 앓고 있었죠.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은 생명은 신이 부여한 것도 아니고 생명체 안에 향상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체는 단지 조상과 후손의 관계로밖에 생각을 못한다. 그러니까 향상하는 올라가려는 사다리도 아니고 뭐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단식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그냥 계통수 예를 들면은 이제 족보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족보 36대손 뭐 이씨, 7대손 이씨 그 중에 누가 더 고등하냐? 말할 수 없죠. 단지 누가 더 나중에 태어나고 누가 더 일찍 태어났냐 그런 것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다윈이 생각했던 종들도 공통인 조상에서 얼마나 빨리 진화되고 얼마나 늦게 진화되고 예를 들면 이제 장미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미나무의 밑둥을 보면 밑둥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지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막 뻗어 나가요. 근데 어느 가지가 더 고등하고 어느 가지가 더 하등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죠. 단지 밑둥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가 있나 아니면 밑둥에서 얼마나 가까이 가 있나 이렇게 그게 이제 계통의 나무, 계통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찰스 다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은총, 신의 섭리, 생명체에 있을 것 같다는 신의 은총과 신의 섭리를 다 계통수. 그러니까 단지 그냥 거리, 조상과 나의 거리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신을 다 없애버린 거죠. 생명체에서요. 뉴턴이 천체에서 신을 없애고 다윈이 지구상에서 신을 없앱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계통수랑 함께 자연 선택 이론을 펴니다. 이것도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자연 선택이라 해서 자연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등한 거는 죽여버리고 고등한 거를 살려서
많이 살려가지고 자손을 낳게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연선택 이론은 환경과 생명체와의 상호관계입니다. 환경이 아까 종 말씀드렸는데 종 안에 본질이 없기 때문에 종도 변하고 생명체도 계속 변합니다. 무상하죠. 그 다음에 다윈이 또 하나 생각한 거는 환경과 생명체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환경이라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코비드 바이러스가 창궐한 다음에 지금까지 6번의 접종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초록 이 환경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별 모양, 육각형, 동그라미 이런 게 이제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이 덜 되는 거는 돼지와 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개, 호랑이, 밍크, 인간들은 이제 감염이 잘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코비드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돼지와 닭은 살아남고, 그러니까 돼지와 닭이 동그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란 게 그 환경에 살아남아가지고 여가 돼서 많이 살아남으니까 이제 자손도 많이 낳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은 또 생각하면은 독감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감 바이러스가 많은데 그 오각형은 독감 바이러스에 잘 견디는 생명체. 예를 들면은 뭐 딱정벌레라든지 이런 거요. 독감 바이러스 뭐 새, 박쥐 이런 거는 이제 독감에 잘 걸리던데 딱정벌레 이런 거는 그 독감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에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과 생명체와의 상호관계. 그래서 어떤 거는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고 그게 이제 진화인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기작이, 물리적인 과정이 자연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윈이.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세 번째 환경은 만약에 대나무가 많은 숲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대나무가 많은 숲인데 대나무를 먹는 생명체들은 여가 돼가지고 살아남겠죠. 예를 들면은 팬다, 그다음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그다음에 곤충들 이런 거는 살아남는데 인간들은 대나무 숲에 있으면은 그거를 불이 없거나 아니면은 물이 없거나 이런 불리거나 이래서 먹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그런 환경, 대나무 숲에 대나무가 많은 환경에서는 인간은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 자연선택 얘기를 하면서 또 혹자는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적자 생존을 얘기하는데요. 적자라는 거는 제일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적자는 인간이 아니고 돼지하고 닭이었습니다. 두 번째, 독감 바이러스가 많은 환경에서 적자는 곤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나무가 많은 환경에서는 적자는 인간이 아니었고 팬다나 원숭이 이런 게 적자였죠. 그래서 적자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환경의 관계에서 환경에 상대적으로 환경을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잘 적응하여 살아남아 자식을 많이 낳냐 이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경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연선택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명과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보시면은 기원전 4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찰스 다윈 전까지는 모두 다 진화라는 거는 향상이다. 생명체 내에 목적인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체 내에 불변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급도 변하지 않고 그 등급에 있는 또 생명체들은 향상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요. 찰스 다윈이 같은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행성도 동음어고 지금 진화도 동음어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찰스 다윈 전에 진화는 향상의 과정입니다. 발전의 과정, 고등화의 과정. 그러나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라는 것은 물리적 변이입니다. 변이. 변이의 과정이고 개통수의 변이죠. 개통수의 변화. 그러니까 조상과 지금 개체와의, 조상과 후대와의 거리, 변화. 그다음에 자연선택으로 인한 무작위 변화. 그러니까 향상과 고등화, 이런 등급화, 이런 개념은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는 없습니다. 패러다임이 교체되면서 같은 동물인데 뜻이 바뀐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찰스 다윈은 이름을 위에 올려놓고 밑에 에라스무스 다윈이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다음에 라마르크는 우리가 다 아시듯이 기린목하는 영불영설 라마르크. 그다음에 월리스도 뭐 찰스 다윈이랑 같이 제일 처음에 출판을 했지만 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왜 밑에다 넣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찰스 다윈의 새로운 진화론의 패러다임으로 교체를 못한 겁니다. 진화는 향상이라고 봤고 진화의 과정은 신이 관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하더라도 패러다임을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노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노란 갑자기 한꺼번에 비약적인 통찰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알기 쉽고 깨끗한 거는 패러다임의 교체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깨끗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도노, 깨달음 이전의 패러다임은 그럼 무엇이었나? 그러면은 지금 개개의 사물은 고정불변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시계가 있으면은 시계의 본질이 있어서 시계를 시계로 만들고 시계 아닌 것과 구분하고, 그런 본질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본질이 다 있다. 당연히 생명체에도 본질이 있어서 사람이고 나이고 나의 본질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아니면 호모세피엔스, 인간의 본질이 있고, 인간의 그 본질, 고정불변한 본질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아닌 것과 구분되고 인간을 인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지금.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본성을 지닌 독립체다. 따라서 자아도 있고 불변하는 자아가 있고, 아무리 우리 모습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외적인 면이 다 달라지더라도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 이전의 패러다임에서는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내가 보는 사람이 있고 의식하는 주체가 있고, 동떨어진 중간에는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죠. 의식 대상이 따로 있다. 의식 주체와 의식 대상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로 있고,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천체에서도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진화론에서도 보셨듯이 환경이 따로 있고 생명체가 따로 있고, 자연 선택을 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자연 선택을 당하는 대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 공, 무상을 안 이후에는 우리 불자들은 완전히 상식과는 완전히 극적으로 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연기법은 잘 아시듯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조건에 의존해서 생겨나고 지속되고 소멸한다. 어느 것 하나 독립적으로 조건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공사상에서는 연기하기에 공하다. 만물은 조건에 의존해 생성, 지속, 소멸한다. 즉 만물은 연기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자제하는 것은 없다. 연기를 이해하면은 어떤 것도 혼자 스스로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를 스스로 있게 만들어주는 내적 본성, 즉 자성을 가질 수 없다. 내적 본성, 불변하는
변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본질이 있다면은 그거는 조건에 관계없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연기의 가르침을 안다면은 그 다음에 연기의 가르침은 생명 현상에 다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어느 것 하나 본성을 가지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본성이 없다는 것은 공하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만물은 연기하여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며 자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하다. 만물은 연기하기에 공하다. 거기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제가 또 덧붙일 거는 용수보살, 그러니까 기원후 2세기 때 용수 스님의 중론에서도 확실히 나옵니다. 공사상은. 그러니까 행위자와 행위 대상의 고찰, 행위의 대상을 조건으로 행위자가 일어나고 그 행위자를 조건으로 대상이 일어난다. 연기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호관계, 상호의존관계 이외에 양자가 성립하는 근거를 우리는 찾지 못한다. 연기가 존재 세계를 꿰뚫는 존재의 양상이라는 이제 뜻을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 15장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고찰이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고유한 성질은 만들어지는 것도, 만들어진다면은 이게 이제 변화가 있는데, 자성은, 본질은 변화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건데, 만들어진다면 그건 자성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타자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기에, 타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연기하지 않는다는 건데, 삼라만상의 존재의 양상은 연기하는 건데 그런 건 없죠.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 건 없죠. 따라서 고유한 성질은 만들어지는 것도 타자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기에 고유한 성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유한 성질이 없다면, 본질이 없다면 타자의 성질도 없다. 이 생명체 안에 자기의 고유한 성질이 없다면은 그 생명체를 생명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고유한 성질인데, 그 다음에 고유한 성질, 본질 때문에 그 생명체와 다른 생명체들을 구분해 주는 건데, 고유한 생명체가 없다면은 다른 생명체의 성질도 없다. 고유한 성질과 타자의 성질이 없다면 존재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존재하려면은 홀로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려면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이 없고, 본질이 없기 때문에 타자의 성질도 없고, 따라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거에 변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고유한 성질과 타자의 성질,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붓다의 가르침에서 진실을 보는 자가 아니다. 고유한 성질이 있고 타자의 성질이 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기를 이해 못했고, 공을 이해 못했고, 공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 이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생명체와 저생명체의 다름이라는 경계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것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진실을 보는 자가 아니다. 이러이러한 부처님의 연기법과 그다음에 공사상, 무상 이런 걸 안 후에 깨달음, 패러다임의 교체라면은, 깨달음 후에는 어떤 패러다임이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가 갖고 있나? 어떤 것도 독립적인 사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성이 없기 때문에요. 나라고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 대상의 구분이 사라진다. 모든 게 본질이 없이 공하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진다. 나의 존재를 포함한 삼라만상의 진정한 존재의 양상은 오직 변화와 관계로만 이해된다.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것, 사물, 깨달음 이전의 사물은 본질이 있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근데 깨달음 이후의 사물, 같은 동어는 사물은 이제는 본질이 없고 홀로 존재하지 않고 조건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물과 다른 사물의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지 역동적인 관계로만 해석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아까 행성이나
아니면은 진화같이 패러다임이 교체되면서 이 또한 사물도 패러다임, 깨달음 이전과 이후에 같은 사물이라도 뜻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사물은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본질주의와 그 다음에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가 이분되어 있던 패러다임에서 연기와 공과 부처님의 연기와 공의 가르침을 알면은 그 연기와 공의 바탕을 둔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게 이것이 저는 이제 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존은 본질주의, 우리 상식의 바탕을 둔 실존의 바탕을 둔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을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연기와 공의 부처님의 연기와 공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 패러다임, 그러니까 비본질주의로 아니면 비실제론, 비본질주의의 패러다임으로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 옛날에 있던 패러다임, 우리의 상식의 바탕을 둔 패러다임에서 부처님의 연기와 공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패러다임을 교체를 한 깨달음 이후의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이랑 같은 말을 하고 있으나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을 얘기하나 다른 공을 얘기하고 무상을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하나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자, 그럼 제 전공으로 다시 들어가서 부처님의 연기와 공회,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불교 패러다임 안에서 생명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마지막 주제로 했습니다. 공의 가르침에 말씀드렸듯이 연기하기에 조건에 의존하고 생성, 지속, 소멸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변하고 무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최고이고 이런 본질 아니면 이런 기준들은 다 없어집니다. 본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체와 환경을 가르는 경계선도 없어집니다. 공하기 때문에요. 나와 너를 가르는 경계선도 없어지고 환경과 생명체를 가르는 경계선도 없어지고 자연 선택되는 것과 자연 선택하는 경계선도 없어집니다. 모든 이분법이 다 없어지는 거죠. 생명과학에서는 유전과 후생유전이라는 이분법, 굉장히 심각한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분법도 부처님의 연기와 공의 가르침에 기반을 한 불교 패러다임 안에서 생명 현상을 볼 때는 유전과 후생유전이라는 이분법도 없어집니다. 개체와 환경의 이분법이 없어지고 개체와 환경과의 경계가 없어지고 유전과 후생유전자의 이분법도 소멸하고 이런 이분법에는 고정불변하다는 본질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질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을 생명체로 만들고 환경을 환경으로 만드는 본질이 있다고 전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이분법이 처음부터 생길 필요가 없는 거죠. 생길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인간이고 아메바는 아메바고 딱정벌레는 딱정벌레고,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갖고 있고 아메바는 아메바의 본질, 딱정벌레는 딱정벌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다른 종이다. 근데 연기와 공을 이해를 한다면은 본질은 없다, 공하다. 그다음 모든 거는 다 조건에 의해서 생성, 지속, 소멸한다. 그러면 이러한 본질적인 불변하는 본질적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확연한 차이는 없어집니다. 이러한 종간의 확연한 차이도 없어지고 생명체와 환경, 다른 생명체를 포함한 환경과의 경계선도 없어집니다. 지금 마지막 주제인데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도 리차드 도킨스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 리차드 도킨스는 여전히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의 전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질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있다는, 불변하는 본질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이분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분법을 갖고 있는 방법론은 불교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공을 받아들이는 불가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도킨스가 얘기하는 거는 불멸하는 코일, 불멸하는 유전자, 불멸하는 복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생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대상물은 불멸의 복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맺습니다. 불멸의 복제자와 불멸하지 않는 매개체, 그러니까 생명체죠. 복제자를 이 도킨스는 DNA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DNA와 DNA 아닌 거를 가르고 복제자와 복제자 아닌 거를 가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분법으로 생명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생명 현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연구실에서 전부 다 실험하시는 분들은 이 패러다임에 기반을 한 다 연구 이제 과정인데요. 부처님의 연구와 무상을 받아들인 다음 부처님의 그러니까 불교의 패러다임 안에서 생명 현상을 다시 바라볼 때는 이해를 할 때는 이런 이분법은 다 없어집니다. 이분법이 필요가 없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이 논의를 조금 이제 섬세하게 한다면은 도킨스가 불멸의 복제자라고 했습니다. 불멸의 복제자는 복제하는 거는 DNA고 그거는 불멸하다. 영원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불멸하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자는 본질이다. 복제자라는 것은 사실 기능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복제한다는 기능이지 그게 사실은 우연히 DNA가 된 거지 그게 이제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뭐 지구상 어디를 가서 복제자가 DNA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섬세한 거는 뭐냐면 본질을 복제자라고 했는데 복제자라는 거는 기능적인 단어입니다. 복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는 거는 관계없이 그것이 기능하는, 복제하는 것. 그게 불멸이라는 거죠. 도킨스는. 근데 기능은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은 기능도 당연히 변하게 되죠. 변한다는 거는 불멸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날개도 기능적인 개념입니다. 날개. 근데 날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분은 호랑나비 날개, 어떤 분은 독수리 날개, 또 생명과학이 아니면 어떤 분은 비행기 날개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날개라는 거는 기능의 단어이기 때문에 기능과 상응하는 어떤 물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가 사실 진화 과정에서 새가 날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날개가 나는데 사용되지가 않고 몸을 보호하는데 따뜻하게 하는데 사용됐거든요. 오래전에 진화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기능 또한 변합니다. 기능은 불멸이 될 수 없습니다. 불멸의 복제자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어폐죠. 기능은 불멸할 수 없는데 기능은 언제나 조건이 변하면 변하는 건데 그것이 불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복제자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킨스가 얘기했던 불멸의 기능자가 유전자, DNA다. 근데 유전자가 사실은 DNA 유전자도 기능의 종이니까 좀 너무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유전자가 만약에 불멸을 한다면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DNA가 유전자고 그다음 유전자가 불멸하다면은 DNA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생명과학 잡지에서 유전자 코드 여러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4개 코드가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하는데 그 코드 중에 한 4가지가 단백질이 이렇게 RNA가 합성되다가 끝나라 하는 명령어가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스탑 코던이라 그러는데요. 끝내라, 여기서 끝내. 더 이상은 RNA가 안 된다.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게 언제나 그 코드는 그냥 스탑이라는 정보를 주는 거라고 언제나 믿어왔거든요. 근데
꼬마 선충에서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거죠. 거기서 그 여태까지 믿었던 멈추는 스탑 코던이 멈추지를 않고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이제 실험 결과인데, 그러니까 DNA 염기 배열도 변한다는 거죠. 불변하지 않다는 거죠. DNA도 불변하지 않고, DNA가 유전자면 유전자도 불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불변하는 복제자가 DNA라는데 사실은 DNA가 아니고 단백질도 복제를 하거든요. 알츠하이머와 광우병에 관련된 그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사실은 나쁜 단백질과 좋은 단백질로 이렇게 3차 구조가 바뀌는데, 질병을 만드는 프리온 단백질은 정상인 프리온 단백질을 질병으로 만드는 프리온 단백질로 구조 조정을 해버려요. 3차 구조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유전자뿐이다, DNA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킨스가 얘기를 하는 건데, 복제하는 기능도 단백질도 복제를 하고 그다음에 RNA도 사실은 복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불변의 복제자라는 기능적인 거는 기능은 불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불변의 유전자도 불변의 DNA도 불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복제자도 DNA만이 아니고 RNA 아니면은 단백질도 될 수 있고요. 이 이기적 유전자가 이게 비유로 이제 시작을 했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문제가 이 안에서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 안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유전자와 생명체를 완전히 이분을 해서 생명체는 단지 유전자, 복제자를 갖고 전이하는 매개체라고밖에 하면서 이제 거의 뭐 기계처럼 이제 취급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분법은 사실은 부처님의 연기와 공을 깨달으면 이런 이분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문제점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후생 유전자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후생 유전자 또한 이분법에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유전자가 DNA 선상에서의 변이가 유전되는 게 유전학이고, DNA가 아닌 모든 다른 RNA, 단백질 이런데, 아니면 뭐 환경 이런데 변이가 유전되는 거를 후생 유전자라고 하는데,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유전학에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후생 유전학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전학과 후생 유전학 또한 이분법, 본질주의의 바탕을 한 이분법에 기반을 하는데, 부처님의 연기와 공을 이해를 한다면은 이 본질주의가 다 없어지고, 본질주의가 다 거부되고, 본질주의가 없어지면 이분법도 없어지고, 이분법이 없어지면은 후생 유전학, 개체, 환경, DNA, 다른 매개체, 이런 모든 이분법이 다 없어집니다.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굉장히 그 영향력이 많고요. 그다음 지금도 많이들 읽는데, 그거는 깨달음 이전의 패러다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시 생명 현상을 봤을 때는 이분법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불멸의 복제자, 불멸의 코일, 불멸의 유전자는 불가에서의 가르침과 불자들이 믿는 가르침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도노란 패러다임의 교체인데, 그러면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것 말고 다른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모호하게 들렸어요. 어떤 생각이신지 좀 듣고 싶고요. 공부가 곧 수행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말고 다른 불교적 수행을 하시는지, 그런 개인적인 질문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불자들의
수행의 초점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 선의 전통 때문에 그 참선을 통한 수행이 이제 주가 이루어져 있어서 참선을 통해서 이르는 어떤 그 이제 그 현대식으로 서양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지만 말로 표현하기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의식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떤 특정한 상태에 다다랐을 때 체험을 통해서 이제 깨쳤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깨달음의 종류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문의 전통에서는 그게 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선문의 전통 아닌 불교 전통도 많지 않습니까? 뭐 티벳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 인도 불교도 있고 저 남전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양에서도 뭐 19세기 이후에 불교학을 시작하고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과 영어권, 미국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또 열심히 하게 돼서 그 지금 일본도 많이 발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서구권에서는 그런 그 참선 수행을 통한 깨침만이 그 우리의 그 깨달음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티벳만 하더라도 한 20년 동안 굉장히 격렬히 공부를 시켜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높으신 스님들께서 저 스님, 저 젊은 스님, 저 스님은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고 제 티벳에 다녀온 미국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선 수행을 통해서 이런 그 특별한 의식의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잘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지혜의 깊이를 보고 저 친구는 깨달았다 이렇게 티벳 전통에서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 오늘 유성현 교수가 강연한 내용과 통하는 면이 많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예를 들어서 무아와 연기 그 대승의 버전인 공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내면화시켜서 이해하고 그것을 상대방에 잘 전달할 수 있고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전달할 수도 없거든요. 있지 않으면은 그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저 사람이야말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인정하는 불교 전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그 깨달음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제 철학적 깨달음이라고 부르는데 토론과 그 철학적 이해를 통한.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책 딱 덮고 밖에 나가서는 방탕하게 살면 이 깨달은 사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그 행동 거지에 있어서도 막양막식하면 안 되고 그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 이 깨달은 사람의 그 증표가 되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살면 깨달은 거 아니죠. 우리 그렇게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 자기의 행을 잘 닦아서 행을 닦는 게 이제 수행이죠. 그 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공부도 행위 하나고 참선도 행위 하나고 도덕적 행위도 행위 하나니까 수행이라는 거에 도덕적 행위를 잘 닦는 것도 포함을 시킨다면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도 분명히 그 깨달음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이 열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환희, 연락, 행복 이런 뜻이 아니라 단지 번뇌의 불길이 꺼졌다라는 뜻이니까 도덕적 수행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번뇌가 끊긴 상태에 이룬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까지 도달한 분들은 일종의 그 열반적이라는 의미에서 깨달음. 그러니까 저는 깨달음과 열반은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깨달음을 저는 이제 열반적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철학적 깨달음, 열반적 깨달음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선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깨달음도 깨침이라고 그러죠. 그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깨달음의 범위를 좀 다른 분들보다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에서의 깨침은 특정한 경험을 그 체험을 위주로 해서 그 가르침이 진행이 되는데 철학적으로는 그게 설명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다. 그래서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철학적으로 잘 표현이 안 되는 다른 경지다 그러는데 이건 점잖게 얘기하면 그렇고 그냥 철학자들이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반대한다라는 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네. 그럼 방금 설명하신 거는 생명과학은 과학에 관련된 것이 그 불교 철학의 기본적인 그 연기설과 공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패러다임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연결점을 가질까 하는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 연기를 위주로 한 뭐 이제 대승에서 볼 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체가 연기라고 하지만은 다른 전통에서는 또 그게 무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기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12연기에서 12지 연기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이것이 있을 때, 그 무명이 있을 때 무명행이죠. 행이 있고 그 무명이 없으면은 행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간의 그 생로병사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인과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연기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원래 연기법조차도 인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의 그 초점이 부처님 원래의 가르침에 굉장히 가깝죠. 네, 가깝고 그런 면에서 훌륭하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도 뭐 부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펴셨고요. 그런데 불멸 후 한 500년 정도, 400~500년 지나서 이제 대승, 특히 이제 반야 사상이 발달하면서 그 연기의 관계가 단순히 인간이라는 존재의 변화, 인과적인 변화에 관련된 측면뿐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통찰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는 공하다라는 것이 이제 반야 사상 해서 뭐 용수의 중론 이쪽으로 나가면서 받아들이게 된 그 대승에서 받아들이는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래서 대승에서는 연기법도 그렇고 그것의 대승적 해석인 공사상도 그렇고 존재자 전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인간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좀 옳지 않은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그 대승과 소승을 가를 때 그 자비에 대한 그 강조점을 가지고 대승과 소승을 많이 가르는데 저같이 형인상학 존재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도 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간 존재에게만 국한하느냐? 전 존재 전체에다가 해야지. 인간 존재에다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소승이고 전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대승이다라고 이제 혼자 속으로 웃고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대승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연기법과 공의 사상을 존재세계 전체로 확장시켜 이해하는 데는 대승 전통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옳다는 증명이 용수의 그 중송을 보면은 뭐 구구절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 수백 개의 개송이 어렵지만 읽기, 구구절절이 이게 존재세계 전체를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실제론과 본질주의로부터 패러다임의 교체를 통해서 무아와 연기와 공으로 넘어가야만이 그 깨달은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나왔는데, 그 실제론이라는 것은 유 선생은 이제 그 강의하기 바빠가지고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만물이 본질을 가지고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성인데 조금은 틀립니다만은 뭐 그냥 그러니까 만물이 자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조건이나 다른 것과의 관계없이 라는 게 실제론이에요. 본질주의라는 것은 만물은 자성이 있다, 본질이 있다라는 게 그거고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우리의 상식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원래 이제 서양 종교도 그렇고 인도 바라문교 힌두교도 그렇고 신과 영혼 뭐 또는 아트만이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자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멋들어진 것들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이제 절대 신도 없고 아트만도 없고 무아,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은 진짜 그 세계의 다른 종교나 철학 체계에서는 없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렇게 너무나도 희유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제론과 본질, 만물은 자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영원 불변이 마치 신이나 영혼처럼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런 건 없어, 아트만 없어, 무아, 그 다음에 만물은 조건에 의해서 서로 의존하면서만 존재하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연기설, 따라서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의 본질도 가질 수 없어, 자성이 없어, 즉 공해라는 이런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내면화시켜야만이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거를 이제 패러다임 교체라고 하고, 우리 그 선문에서 말하는 도노라는 것도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특정한 체험을 위주로 그 이해돼 왔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뭐 현대적으로 새로이 그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돈이라는 것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교체한다는 의미에서의 돈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 도노라는 것은 부처님의 무아와 연기와 공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내면화시켜서 자기의 사고방식과 행동 거지를 그렇게 바꿀 수 있어야만이 깨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단계를 몇 번 이렇게 거쳐야 되지만은 억지로 끌어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불교도, 저도 이제 불교도 진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도에서 처음에 그 상주하부와 같이 소수 엘리트만의 그 특수한 그 내용을 가진 불교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일반 대중도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대승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처님 그 가르침이, 그 교리들이 무아, 연기, 공이 인간 존재에 처음에는 국한됐다가 모든 중생 그리고 모든 존재자 전체로 확대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위대한 종교적 가르침의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과학과 불교를 접목시키는 게 어느 분들한테는 조금 그 자연스럽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대승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연기와 공이 존재의 양상이기 때문에 존재의 생명 현상을 보는 과학자들도 그 존재의 양상을 보거든요. 그 존재의 양상을 본질주의와 목적론에 기반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분법에,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러하게 연구 방향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연기와 공에 기반한 패러다임에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한다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같은 환경, 자연 환경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거죠. 따라서 불교와 과학을 연결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모든 사람의, 과학자도 그렇고 그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요. 예. 인간의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초기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생명 생명 현상의 전체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도 같고, 단지 연구의 방법론과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봐도 이제 도킨스의 이기적 유기전자라는 것만 봐도 복제자 DNA가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는 고정분리반한 본질, 말하면 자성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제가 불교 공부를 한 다음부터는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은 DNA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게놈이 유전자란 게 수없이 많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자들, 뭐 다른 DNA, 단백질 이런 것들과의 상호 작용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것 자체가 수많은 작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는 뭐 삐져나가기도 하고 뭐 튕겨나가기도 하고 새로 들어와서 끼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고정불변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부처님 이래로 이 불교에서는 이 남전불교도 그렇고 북방불교도 그렇고 집합체는 부분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는 실제하지 않고 자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허구 또는 환에 불과하다. 없는 건 아닌데 자성이 없는 환에 불과하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DNA 특히 이 유전자는 DNA 다발 유전자는 수많은 부분이 모인 전체거든요. 집합체. 이건 허구라는 것이 용수의 중론에도 나오고 나선 존자경 밀린다 팡하라는 거기도 나오고 수레의 비유로 나오죠. 수레가 아니라 전차, 달구지가 아니라 전차, 체리였다는데 전장을 달리는 전차, 동네 달구지가 아니라 그 왕이 타는 전투하는 전차인데 거기서 다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이해한 불자들이라면은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의심을 품어야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집합체가 부분들이 존재하더라도 집합체는 사실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대 형이상학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런 논의가 한 3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논의를 볼 때마다 씩 웃죠. 우리 불교에서는 2300년 전부터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데 근데 도킨스는 분명히 불교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은 그 일체 중생 시류불성 해가지고 이제 불성을 또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패러다임에 걸리는 그 무아에 배치되는 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도 패러다임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입장은 이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논란에 기름을 좀 부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불성이라는 말은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서 인도에서 시작된 열애장 사상의 열애장을 동아시아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그 개념이라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이제 그 열애장 사상에서 열애장의 존재, 불성의 존재에 대해서 뭐 지난 한 40-50년 동안 비판 불교를 비롯해서 서구의 많은 학자들도 가세를 해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것은 원래 불교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불성의 존재를 실제하는 무엇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이 자성을 가지고 실제하는 독립적인 무엇, 나의 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수행을 깊게 하신 분들한테는 떠올라서 팍 터지는 그런 저는 이제 일본 조동종,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거기 미국에 있는 불교는 일본 조동종 계통 소또 계통 분들이 많이 와서 포교를 해서 일본 분들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온 일본 선사들한테 훈련을 받은 미국 사람들이 진행하는 참선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코로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꽤 오랫동안 그 모임에 참가해서 같이 수행하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그 고요히, 그 묵조선이라고 그러죠. 고요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추면서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지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아주 완전히 깨끗해지면 그 안에 묻혀있던 불성이 떠올라서 깨치면 이게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판불교학자들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라 뭐 바라문교, 힌두교 얘기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우리 간화선 쪽에서는 뭐 일본에도 이제 린자이 해가지고 간화선, 임재종 계통의 간화선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조동종이 워낙 강제다 보니까 그 묵조선이 유행하는 거지, 그쪽에도 이 저 임재종 계통의 간화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근데 간화선 쪽에서는 이제 화두를 통해서 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의식을 아주 그냥 강력한 세제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불성이 확 떠올라서 깨치게 된다, 이제 이런데, 그러면 이제 또 그 비판불교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건 또 불교 아니야, 그거 힌두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아주 그 얘기하면 좀 굉장히 거칠게 비판을 하는 건데, 불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불성에 관한 가르침을 뭐 버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성을 좀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에게나 개인에게 주어진 사람마다 다른 그 품성, 자질, 조건, 환경, 이런 것이 다 있을 테니까 자기한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찾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 한다면은, 그런 가장 적절한 마음의 상태 같은 게 뭐 불성의 한 단면이라고 봐도 별로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느 책에다가 한번 쓰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불성을 진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아트만 같은 거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 아트만은 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깨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떠오르는 뭐가 있어서, 동일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본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자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하지 않다면 우리 대승의 이해와 어긋나잖아요. 똑같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똑같은 불성을 깨쳐야지 깨닫는다 그러면은 누구나 자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은 틀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을 틀렸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또 다른 하나 문제는 또 그렇지 않다. 이거 어떤 기자분한테 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내용인데, 깨치는 그 개인적인 체험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두 다 그건 깨달음의 체험이다. 그 불성의 깨침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랑은 다 다른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사랑하는 방식이 다 틀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멋진 반박을 해서 제가 굉장히 즐거웠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당장 서양식으로 하면 금방 나오는 리스판스가 뭐였냐면은, 아니 그 사랑이야 사랑이지, 이 불성을 깨쳐서 성불하면은 받는 대우가 얼만데 그거를 사랑 같은 거에 비교해 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에 비교해서, 누가 사랑 잘한다고 상 안 주잖아요. 저 공양도 안 올리고. 그렇지만은 수행 잘하셔서 불성을 깨치신 분들은 우리한테 공양도 받고 그러실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속으로는 이제 하고 밖으로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그런 문제는 또 뭔가 하면은, 사람마다 다 깨치는 불성이 다른 거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다른 불성을 깨치는 것을 다 똑같은 깨침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면은, 사람마다 다 틀리면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고, 말하자면 인가해주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가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기분대로 인가한다는 얘기예요. 깨치신 분들이. 그러면은 불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통적인 뭐가 있다 그러면 공의 가르침에 위배돼요. 이게 저희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 해결해야 돼요. 제가 2019년에 낸 책에 고전에 이제 어떤 잡지에도 냈습니다만은 이 딜레마를 제시했는데 아직 한 분도 저한테 해결책을 제시한 분이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답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불교계 드린 일종의 제 나름대로의 철학적 화두라고 해서 저는 해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훌륭하신 분이 저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내실 때까지 발표 안 하겠습니다. 해인사 승가댁에서 한번 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열성적인 강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